사부. 사부는 모두 23개의 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카레닌 부부는 계속 한 집에서 살며 매일같이 얼굴을 대했지만 완전히 남남처럼 지내고 있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하인들에게 제멋대로 억측할 빌미를 주지 않기 위해 매일 아내를 보는 것을 규칙처럼 지키면서도 집에서 식사하는 것만큼은 피했다. 브론스키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집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안나는 집 밖에서 그를 만나고 있었다. 남편도 이 사실을 알았다. 이런 상황은 그들 세 사람 모두에게 괴로운 것이었다. 만일 이 상황이 곧 바뀔 것이며 이것은 그저 곧 지나갈 일시적인 슬픈 공경일 거라는 기대가 없었다면 그들 가운데 그 누구도 이러한 상황에서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모든 것에 끝이 있듯 이러한 열정이 곧 사라지기를, 사람들이 이 일을 잊고 자신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기대했다. 이 상황의 주도권을 쥐고 있고 그 누구보다 괴로운 처지에 있었던 안나는 모든 것이 곧 해결되고 분명해지기를 기대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되리라고 굳게 확신했기 때문에 지금의 처지를 묵묵히 견디어냈다. 그녀는 무엇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 줄지 뚜렷이 알지 못했지만 이제 곧 그녀가 기다리던 무언가가 찾아오리라고 굳게 믿었다. 브론스키는 자기도 모르게 그녀의 영향을 받아 자기와 상관없는 무언가가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기대했다. 한겨울에 브론스키는 매우 지루한 한 주를 보냈다. 그는 페테르부르크에 온 어느 외국 왕자의 안내를 받아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1874년 1월과 2월에 페테르부르크 시는 에든버러의 공작 알프리드와 알렉산드로 2세가 사돈 맺은 것을 기념해 덴마크, 영국, 독일의 왕자들을 초대하여 접대했다. 이런 설명이 있네요. 어느 외국 왕자의 안내를 받아 페테르부르크의 명성지를 보여주어야 했다. 브론스키는 풍채가 당당할 뿐 아니라 훌륭하고 존경할 만하게 처신하는 솜씨를 지녔고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데 익숙했다. 그래서 그가 왕자의 안내를 맡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 임무는 그에게 몹시 괴로운 것이었다. 왕자는 고국 사람들이 러시아에서 보았느냐고 물을 만한 것들을 하나도 놓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게다가 그는 러시아의 활락을 가능한 한 많이 향유하고 싶어 했다. 브론스키는 그에게 이 양쪽 모두를 안내해야 했다. 아침이면 그들은 러시아의 명성지를 둘러보러 다녔고 저녁이면 러시아 고유의 향락에 몸을 맡겼다. 그 왕자는 왕자들 가운데서도 보기 드물게 건강한 사람이었다. 왕자는 체조와 착실한 몸관리로 충분한 체력을 비축하고 있어서 무절제한 향락에 빠지고도 윤기가 흐르는 큼직한 초록색 네덜란드산 오이처럼 생기가 넘쳤다. 왕자는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오늘날 교통수단이 주는 주요한 편리 가운데 하나는 각 나라의 향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에스파냐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곳에서는 세레나데를 부르기도 하고 만돌린을 연주하는 에스파냐 여자와 가깝게 지내기도 했다. 스위스에서는 이 겜제는 알프스 지역에 사는 영양을 말합니다. 겜제를 사냥했다. 영국에서는 붉은 연미복 차림으로 울타리를 뛰어넘기도 하고 내기 사냥에서 꿩 200마리를 잡기도 했다. 튀르크에서는 할렘을 찾았고 인도에서는 코끼리를 타고 다녔다. 이제 그는 러시아에서 러시아 특유의 모든 향락을 맛보고 싶어 했다. 소위 수석 의정관으로서 왕자와 동행하던 브론스키에게는 다양한 사람들이 왕자에게 제공하는 온갖 러시아적 향락을 분류하는 것도 큰 일거리였다. 경마도 있었고 벌린도, 벌린은 일종의 팬케이크로 사육제의 주요 음식입니다. 벌린도, 곰사냥도, 트로이카도, 집시 여자들도, 식기를 깨뜨리며 즐기는 러시아식 주연도 있었다. 왕자는 너무나도 쉽사리 러시아 정신에 동화되어 식기가 쌓인 쟁반을 통째로 깨뜨리고 집시 여자를 무릎에 앉히면서 마치 이렇게 문득했다. 더 없나? 러시아 정신은 고작 이것뿐인가? 사실 러시아의 향락 가운데 왕자가 가장 마음에 들어했던 것은 프랑스 여배우들과 발레리나와 하얀 인장이 찍힌 샴페인이었다. 브론스키는 왕자를 대하는 데 익숙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최근에 변한 탓인지 아니면 이 왕자와 너무 가까이 있어서인지 이 한 주일이 그에게는 끔찍할 정도로 괴롭게 느껴졌다. 일주일 내내 그는 위험한 미치광이를 시중드는 사람이 느껴 섬찟한 감정,
즉 미치광이를 두려워하는 동시에 그와 함께 있는 동안 자신의 정신마저 걱정해야 하는 그런 느낌을 계속 맛보았다. 브론스키는 경매를 받지 않으려면 엄격하고 공적인 경위를 단 한순간도 늦춰서는 안 된다고 늘 느끼고 있었다. 브론스키가 놀란 것은 왕자가 그에게 러시아의 향락을 제공하려고 필사적으로 애쓰는 그 사람들을 깔보는 듯한 태도로 대하는 점이었다. 브론스키는 왕자가 연구하고 싶어하는 러시아 여성들에게 대한 그녀의 견해를 들으며 여러 차례 분노로 얼굴을 붉혔다. 그러나 브론스키는 이 왕자를 유난히 불쾌하게 느낀 주된 이유는 왕자에게서 무심결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가 이 거울에서 본 것은 그의 자존심을 지켜 세워줄 만한 것이 못 되었다. 그 모습은 너무나 어리석고 너무나 자신만만하고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깔끔한 사내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신사였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브론스키도 이 점을 부인할 수는 없었다. 그는 최고 상류층에 아첨하지 않는 당당한 태도를, 그와 신분이 대동한 사람에게는 자유롭고 소탈한 태도를, 그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에게는 모욕적일 만큼 친절한 태도를 보였다. 브론스키 자신도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한 모습을 훌륭한 미덕으로 여겼다. 하지만 왕자와의 관계에서 그는 신분이 낮은 쪽이었다. 그런 상황에 놓이자 모욕적일 만큼 친절한 왕자의 태도가 그의 마음에 몹시 거슬렸다. 쇠고기같이 멍청한 놈, 나도 정말 저런 모습일까? 그는 생각했다. 어쨌든 1회가 지난 후 모스크바로 떠나는 왕자와 작별 인사를 나누고 그에게서 감사의 말을 들었을 때 브론스키는 그 거북한 체지와 불쾌한 거울을 벗어나게 되어 기뻤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러시아적 용맹을 과시하며 곰 사냥을 하고는 돌아오는 길에 역에서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2. 집으로 돌아온 브론스키는 자기 방에서 안나의 쪽지를 발견했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난 지금 아프고 불행해요. 난 외출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을 보지 못한 채 더 이상은 버틸 수 없어요. 저녁에 와줘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7시에 회의하러 나가서 10시까지 그곳에 있을 거예요. 그를 집안에 들여놓지 말라고 남편이 요구했는데도 그녀가 그를 집으로 불러들이는 것이 한순간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안나의 집에 가기로 결심했다. 브론스키는 올겨울에 대령으로 진급하여 연대에서 나와 혼자 살고 있었다. 아침 식사를 끝내자마자 그는 소파에 들어누웠다. 그러자 약 5분 동안 최근에 본 추악한 장면들에 대한 기억이 안나와 곰 사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몰입꾼 농부의 이미지와 뒤섞이며 얽혔다. 그러다가 브론스키는 잠이 들었다. 그는 두려움에 떨며 어둠 속에서 눈을 번쩍 뜨더니 황급히 초에 불을 붙였다. 그게 뭐지? 꿈에서 본 그 무시무시한 것이 도대체 뭘까? 그래, 맞아. 덥수룩한 특수염에 왜소하고 지저분한 몰입꾼 농부가 허리를 굽히고서 무언가를 하다가 갑자기 프랑스어로 무언가 이상한 말을 짓거린 것 같은데? 그래, 꿈은 그것으로 끝났어. 그는 혼자 말을 했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말이 그렇게 무서웠던 걸까? 그는 다시 농부와 그 농부가 짓거리는 뜻도 알 수 없는 프랑스 단어들을 생생하게 떠올렸다. 그러자 싸늘한 공포가 그의 등줄기를 타고 내려갔다. 이따위 어리석은 생각을 하다니. 브론스키는 이렇게 생각하고 시계를 보았다. 벌써 8시 30분이었다. 그는 배를 울려 하인을 부르고는 부랴부랴 옷을 갈아입고서 꿈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은 채 약속 시간에 늦은 것만을 걱정하며 현관 계단으로 나갔다. 카레닌가의 현관에 도착할 즈음 그는 시계를 보고는 9시 10분 전이라는 것을 알았다. 회색 말 한 쌍이 메인 높고 좁다란 카레타가 마차 승강장 앞에 있었다. 그는 그것이 안나의 카레타임을 알아차렸다. 그녀가 내게 오려고 했군. 브론스키는 생각했다. 그러는 편이 더 낫겠지. 난 이 집에 발을 들여놓기 싫어. 하지만 아무리면 어때? 이제 와서 몸을 숨길 수도 없는데.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고는 어릴 때부터 몸에 밴 몸짓으로, 즉 부끄러워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의 태도로 썰매에서 내려 문 쪽으로 다가갔다. 그때 문이 열리더니 한쪽 팔에 덮개를 두른 수위가 카레타를 불렀다. 사소한 것을 눈치채는데 익숙하지 않은 브론스키였지만 이때만은 그도 수위가 그를 흘낏 쳐다볼 때의 놀란 표정을 알아차렸다. 브론스키는 문가에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와 쿵 부딪힐 뻔했다. 가스등이 검정색 모자 아래의 핏기 없는 야윈 얼굴과
비버 틀가죽 외투 안에서 반짝이는 하얀 넥타이를 똑바로 비추었다. 카레닌의 미동도 없는 흐릿한 눈동자가 브론스키의 얼굴을 쏘아보았다. 브론스키는 인사를 했다. 그러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입술을 몇 번 깨물고는 한 손을 모자에 올려 보이며 지나갔다. 브론스키는 그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레타에 올라 창문으로 덮개와 오페라 글라스를 받고 나서 몸을 숨기는 것을 보았다. 브론스키는 현관 안으로 들어갔다. 그의 눈썹이 찌푸려지고 그의 눈동자가 아기에 찬 오만한 빛으로 번뜩였다. 이게 무슨 꼴인가? 그는 생각했다. 만일 그가 나와 싸워 자신의 명예를 지키고자 한다면 나도 뭔가 행동을 취하고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저렇게 유약하고 비겁해서야. 그는 나를 사기꾼으로 몰고 있어. 난 사기꾼 따위가 되고 싶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는 되고 싶지 않아. 브래디 집의 정원에서 안나와 이야기를 나눈 이후 브론스키의 생각은 많이 바뀌었다. 그는 저도 모르게 그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기고 오직 그만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해 주길 기다리는 안나의 연약함에 굴복하고 말았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을 다르게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그는 그때 같이 그들의 관계가 언젠가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 그의 야심찬 계획은 다시 뒤로 퇴각하고 말았다. 그는 모든 것이 분명하게 정해진 일정한 활동 범위에서 벗어난 것을 느끼며 자신의 감정에 자기를 전적으로 내맡겨버렸다. 그러자 이러한 감정은 그를 그녀에게로 더욱더 강하게 올라가며 했다. 아직 현관에 있던 그의 귀에 멀어져가는 그녀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그녀가 그를 기다리며 귀를 기울이다가 지금 막 응접실로 되돌아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싫어. 그녀는 그를 보자 소리쳤다. 그리고 그녀의 목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기가 무섭게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싫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그 일이 훨씬 더 빨리 닥치고 말 거예요.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냐고요? 난 괴로운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1시간, 2시간. 아냐, 그만둘래요. 난 당신과 싸울 수 없어요. 당신도 어쩔 수 없었겠죠. 아니, 더 이상 말하지 않을게요. 그녀는 두 손을 그 어깨에 얹고는 깊고 환희에 찬 그러면서도 무언가를 알아내리는 듯한 예리한 시선으로 오랫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를 보지 못한 시간을 만회하기 위해 그의 얼굴을 자세히 쳐다보았다. 그를 만날 때면 늘 그러듯이 그녀는 자기가 상상한 그의 모습, 비길 데 없이 월등하고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 모습과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의 모습을 하나로 융합했다. 3. 그와 마주쳤죠? 두 사람이 램프 아래의 테이블 앞에 앉자 그녀가 이렇게 물었다. 늦게 온 벌이에요.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된 거지? 그는 회의에 갔어야 하잖아. 그는 나갔다가 돌아와서 또 어디론가 가는 길이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그 얘기는 그만해요. 어디에 있었어요? 계속 그 왕자와 함께 있었나요? 그녀는 그의 생활을 낱낱이 알고 있었다. 그는 밤새 한잠도 못 잔 탓에 깜빡 잠이 들었다고 말하려 했지만 활기차고 행복에 넘친 그녀의 얼굴을 보자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왕자의 출발을 보고하러 가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젠 다 끝났죠. 왕자도 떠났죠. 고맙게도 다 끝났어. 당신은 믿지 않겠지만 그 일은 나에게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었어. 왜요? 그건 당신 같은 젊은 남자들의 일상이잖아요. 그녀는 눈썹을 찡그리며 말했다. 그리고 테이블에 놓인 뜨개진 감을 집어들더니 브론스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으며 그 속에서 떡의 바늘을 끄집어냈다. 난 이미 오래전에 그런 생활을 청산했거든. 그는 그녀의 표정이 변하는 것이 놀라며 그 의미를 간파하려고 애썼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는 가지런한 하얀 이를 드러내며 웃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런 생활을 보고 있자니 마치 거울을 바라보는 것 같아 기분이 좋지 않았어. 그녀는 손에 뜨개질감을 쥐고서 뜨개질은 하지 않고 이상스레 빛나는 저기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오늘 아침 리자가 우리 집에 들렀어요. 그 사람은 여전히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별로 두려워하는 기색도 없이 날 찾아와요. 그녀는 이런 말을 끼워 넣었다. 그녀는 당신네들의 아테네 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이 아테네 밤이라고 하는 말은 로마의 작가 아울루스 겔리우스가 아테네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다양한 분야의 지식에 관한 대화집을 냈다. 러시아에서는 이 제목이
방탕한 행위가 난무하는 모임을 뜻하는 말로 유명해졌다. 이렇게 됐네요. 아테네의 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어찌나 추악한 내용이든지. 나도 막 그 이야기를 하려던 그녀가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그 테레즈라는 여자, 당신이 전에 알던 여자라면서요? 내가 말하려 한 것은 당신네 남자들은 정말 추악해요. 어떻게 당신네들은 여자들이 그런 일을 도저히 잊지 못한다는 것을 상상도 못하죠? 그녀는 이렇게 말하며 더욱더 화를 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에게 자기가 화난 이유를 드러내려 했다. 당신의 생활을 알 수 없는 여자는 더욱 그래요. 내가 아는 게 뭐죠? 아니 내가 뭘 알았다는 거죠? 당신이 내게 말해준 것뿐이잖아요. 당신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안나, 당신은 나를 모욕하고 있어. 당신은 정말 날 믿지 않는 거야? 내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나? 내게는 당신에게 밝히지 못할 생각 같은 건 없다고 말이야. 네, 그랬어요. 그녀는 질투심을 몰아내려 애쓰는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안다면 난 당신을 믿어요. 믿는다고요. 그런데 당신이 하려던 말은 뭐죠?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려던 말을 금방 떠올릴 수 없었다. 최근에 그녀에게서 점점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이런 질투의 발작은 그를 몸서리치게 했다. 그가 아무리 숨기려 해도 그런 그녀의 모습은 그의 마음을 식게 만들었다. 물론 그도 질투가 그에 대한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그녀의 사랑이 곧 행복이라고 얼마나 많이 되뇌었는지 모른다. 그리고 안나는 사랑을 인생의 모든 행복보다 소중히 여기는 여인만이 할 수 있는 사랑으로 그를 사랑했다. 그러나 그는 안나를 쫓아 모스크바를 떠날 때보다 행복으로부터 훨씬 멀어졌다. 그때 그는 자신이 불행하다고 느끼면서도 미래의 행복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제 그는 최고의 행복은 이미 과거가 되어버렸다고 느끼고 있었다. 그녀는 그녀를 처음 보았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그녀는 추한 모습으로 변했다. 안나의 몸은 옆으로 푹 퍼져버렸고 그녀가 여배우에 대해 말하는 순간에는 그녀의 얼굴을 일그러뜨리는 표독스러운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꺾어 시들어버린 꽃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자신으로 하여금 그 꽃을 꺾어 망치게 만들도록 유혹한 그 아름다움을 애써 찾아버리는 남자처럼 그렇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사랑이 지금보다 더 뜨거웠을 때 그렇게 하려는 마음만 강했다면 자신의 가슴 속에서 그 사랑을 뽑아낼 수도 있을 거라고 느꼈다. 그러나 지금처럼 그녀에게 사랑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 같은 이런 때에는 그녀와의 관계를 도저히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니까 당신이 왕자에 대해 하려는 말이 뭐였죠? 난 이제 다 쫓아버렸어요. 악마를 쫓아버렸다고요.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다. 질투는 두 사람 사이에서 악마로 불렸다. 그래, 당신은 왕자에 대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당신은 왜 그렇게 괴로웠나요? 아,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 그는 놓쳐버린 생각에 끈을 잡으려고 애쓰며 말했다. 그 왕자는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좋은 소리를 못 들을 사람이었어. 굳이 그에 대해 정의하자면 품평회에서 1등 메달을 받을 만한 기름진 동물이라고나 할까? 그저 그뿐이야. 그는 이렇게 말하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런데 그의 화내는 모습이 그녀의 흥미를 끌었다. 아니 왜요? 그녀가 그의 말에 반박했다. 어쨌든 그는 많은 것을 보았고 교양도 갖추었잖아요. 그건 전혀 다른 별개의 교양이었어. 그런 인간들의 교양이라니. 그는 그저 교양을 멸시할 권리를 얻기 위해 교양을 쌓은 게 분명해. 그런 사람들이 동물적 쾌락 외에 모든 것을 경멸하는 것처럼 말이야. 하지만 당신네들은 모두 그런 동물적 쾌락을 좋아하지 않나요? 그녀는 말했다. 그는 또다시 그를 피하는 어두운 시선을 알아차렸다. 당신은 왜 그렇게 그를 변호하지?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를 변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에요. 하지만 당신 자신이 그런 쾌락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그것을 거절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브의 옷을 걸친 테레즈를 보는 것이 당신에게도 즐거움을 주었나 보죠? 또 악마가 나타났군. 브론스키는 테이블 위에 놓인 그녀의 손을 잡고 입을 맞추며 말했다. 그래요. 하지만 나도 참을 수 없어요. 당신은 내가 당신을 기다리며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모를 거예요. 난 내가 질투심이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난 질투심이 강한 여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나와 함께 있을 때는 나도 당신을 믿어요. 하지만 당신이 어디선가 혼자서 내가 모르는 자신만의 생활을 누리고 있을 때면 그녀는 그의 손에서 몸을 빼고는 뜨개질 감에서 가까스로 뜨개 바늘을 꺼내더니 집게 손가락을 이용하여 램프의 불빛 아래서 하얗게 빛나는 틀실을 한 코 한 코 민첩하게 떠나갔다. 자수를 놓은 소매 안에서 그녀의 가나다란 손이 빠르고 신경질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당신은 어디에서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를 만났나요? 갑자기 그녀의 목소리가 부자연스러워졌다. 문가에서 마주쳤어. 그가 이렇게 인사하지 않던가요? 그녀는 얼굴을 길게 빼고 눈을 반쯤 감더니 재빨리 얼굴 표정을 바꾸고 두 손을 포겼다. 브론스키는 문득 그녀의 아름다운 얼굴에서 그에게 인사하던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표정을 보았다. 그는 싱긋 웃었다. 그러자 그녀는 그녀의 주된 매력 가운데 하나인 가슴에서 울려나오는 사랑스러운 웃음소리로 명랑하게 웃어댔다. 난 도저히 그를 이해할 수 없어. 브론스키가 말했다. 만약 그가 별장에서 당신의 고백을 들은 후 당신과 헤어졌다면, 만일 그가 나에게 결투를 신청했다면, 하지만 이건 이해가 안 돼. 그는 어떻게 이 상황을 견딜 수 있지? 그는 괴로워하고 있어. 그건 분명해. 그 사람이요? 그녀는 냉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완전히 만족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아주 잘 해결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다들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걸까? 단 그 사람은 아니에요. 내가 그 사람을, 그에게 가득 뺀 그 거짓을 모를 것 같아요? 그가 무언가를 느끼고 있다면 그가 이렇게 나와 살 수 있겠어요? 그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무언가를 느끼는 사람이 과연 부정한 아내와 한 집에서 살 수 있겠어요? 그런 아내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어요? 그런 아내에게 여보라는 말을 할 수 있겠느냐고요. 그리고 그녀는 다시 자기도 모르게 그를 흉내냈다. 여보 안나. 그는 남자도 사람도 아니야. 그저 인형일 뿐이에요.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지만 난 알아요. 내가 그 입장에 있다면, 누군가 그 입장에 있다면 난 나 같은 아내 따윈 오래전에 죽여버렸을 거예요. 아니야, 갈기갈기 찢어버렸을 거야. 그리고 안나 하고 부르지도 않았을 거야. 그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관청의 기계예요. 그는 몰라요. 내가 당신의 아내라는 것. 그는 그저 남일 뿐이고 불필요한 존재라는 것.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요. 그만. 안나. 아니, 그런 말은 옳지 않아. 브론스키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쓰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아무래도 좋아. 그 얘기는 그만하지. 당신이 뭘 하고 있었는지 말해줘. 무슨 일이 있었어? 그 병이란 게 도대체 뭐지? 의사는 뭐라고 그래? 그녀는 조소어린 즐거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분명 그녀는 남편에게서 우스꽝스럽고 추악한 면을 더 들추어내 그것을 말할 기회를 엿보는 것 같았다. 그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내가 생각하기에 그건 병이 아닌 것 같아. 그냥 당신의 몸 상태가 그런 것 같은데 그건 언제쯤이 될까? 그녀의 눈동자에서 조롱의 빛이 꺼졌다. 하지만 그로서는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인식과 고요한 슬픔이 깃든 미소가 이전의 표정을 대신했다. 고시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당신은 우리의 처지가 괴롭다고 했죠? 그리고 그 문제를 어서 풀어야 된다고 했어요. 이런 처지가 내게 얼마나 힘든지 당신이 알까요? 당신을 자유롭게 당당하게 사랑할 수만 있다면 내가 무엇든지 내어줄 거라는 걸 당신이 알까요? 난 괴롭지 않을 테고 질투 때문에 당신을 괴롭히지도 않을 텐데 그 일은 곧 닥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는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일이 어떻게 닥칠지에 생각이 미치자 그녀는 눈에 눈물이 그릉그릉해지도록 자신이 너무나 가련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그녀는 더 이상 이야기를 계속할 수 없었다. 그녀는 램프 아래에서 반지와 하얀 살길로 반짝이는 자신의 손을 그의 소매에 얹었다. 그 일은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지만 당신이 말하게 만들었어요. 곧 모든 게 해결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 편안해지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도 않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브론스키는 그 말을 이해하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언제쯤이냐고 물었죠? 이제 머지 않았어요. 그리고 난 그 일을 무사히 넘기지 못할 거예요. 말을 막지 말아요. 그녀는 서둘러 말을 이었다. 난 알아요. 분명히 알아요. 난 죽을 거예요. 난 내가 죽어서 나 자신과 당신에게서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면 무척 기뻐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자신의 동료를 감추려 애쓰면서 몸을 굽혀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추기 시작했다. 그는 그러한 동료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억제할 수 없었다. 그렇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 편이 더 나아요. 그녀는 그의 손을 세게 부여잡고 말했다. 그게 우리에게 남은 유일한 길이에요. 그는 냉정을 되찾고 고개를 들었다.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아니에요. 이건 진실이에요. 뭐가 진실이야? 내가 죽는다는 건 말이에요. 꿈에서 봤어요. 꿈? 브론스키는 그 말을 되풀이하였다. 순간 꿈속에서 본 농부가 떠올랐다. 그래요. 꿈을 꾸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 꿈을 꾼 건 벌써 오래전 일이에요. 난 꿈에서 무언가를 가지러, 무언가를 확인하러 내 침실로 뛰어들어갔어요. 당신도 알죠? 꿈에서 흔히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녀는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뜬 채 말했다. 그런데 침실 한 구석에 무언가가 서 있었어요. 아, 바보 같은 소리. 당신은 어떻게 그런 걸 믿을 수 있지? 하지만 그녀는 자기의 말을 가로막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다. 그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녀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었다. 그런데 그 무언가가 획 돌아서지 뭐예요? 가만히 보니 그것은 덩치가 작고 수염이 덥수룩하고 무섭게 생긴 농부였어요. 난 달아나고 싶었어요. 하지만 농부가 자루 위로 허리를 굽히고 그 안에서 두 손으로 무언가를 뒤졌어요. 그녀는 농부가 자루를 뒤적거리는 모습을 흉내냈다. 그녀의 얼굴에 공포가 떠올랐다. 브론스키도 자기의 꿈을 떠올리며 그와 똑같은 공포가 자신의 영혼에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자루를 뒤지면서 프랑스어로 아주 빠르게 중얼거렸어요. 그것도 에르 발음을 목젖으로 굴리면서 말이에요. 쇠를 두들겨 부수어서 자르게 만들어야 해. 너무 무서워서 꿈에서 깨어나고 싶다고 느낀 순간 난 잠에서 깼어요. 하지만 꿈속에서 잠을 깬 것이었어요. 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러자 코르네이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산고로 죽게 될 거예요. 산고로 부인. 그 소리에 난 꿈에서 깼어요. 황당한 소리군. 말도 안 돼. 브론스키는 그렇게 말하기는 했지만 그 자신도 자신의 목소리에 확신이 전혀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젠 그 얘기는 그만해요. 배를 울려줘요. 차를 내오라고 할 테니까요. 아, 기다려요. 지금 곧 내가.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말을 멈췄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공포와 흥분이 불현듯 고요하고 진지하고 행복한 집중의 표정으로 바뀌었다. 그는 이 변화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기 안에서 새 생명의 움직임을 들었던 것이다. 4.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자기 집 현관 계단에서 브론스키와 마주친 후 예정대로 이탈리아 오페라를 보러 갔다. 그곳에서 그는 2막이 끝날 때까지 있으면서 만나야 할 사람들을 모두 만났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옷걸이를 유심히 바라보며 군인 외투가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여느 때처럼 자기 방으로 갔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그는 잠자리에 들지 못한 채 새벽 3시까지 방 안을 이리저리 거닐었다. 예의를 지키려 하지도 않고 자기가 제시한 유일한 조건, 즉 집에 정부를 끌어들이지 말라고 한 당부마저 따르려 하지 않는 아내에 대한 분노가 그에게서 평온을 앗아갔다. 그녀는 그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니 그는 그녀를 벌하고 자신의 위협을 실행으로 옮겨야만 했다. 즉 이혼을 청구하고 아들을 빼앗아야 했던 것이다. 그는 이 일과 관련된 어려움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한 이상 이제는 그 위협을 행동으로 옮겨야만 했다. 리디아 이바노브나 백작 부인은 그에게 이 방법이야말로 그가 지금의 처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고 여러 번 암시를 주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혼 절차가 이런 문제를 거의 완벽할 만큼 처리해 주었기 때문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형식적인 어려움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보았다. 게다가 불행은 결코 혼자서 오지 않는다더니 이민족의 통치와 자라이스크 현의 관계에 대한 문제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를 직무상 무엇이 불쾌한 상황으로 몰고 가서 그는 최근에 줄곧 극도로 초조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러자 끝없는 반복을 거치며 정폭된 그의 분노가 아침 무렵에는 극에 달하게 되었다.
그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서 마치 분노에 가득 찬 잔을 들고 그것을 엎지를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또한 분노와 더불어 아내와의 담판에 필요한 힘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처럼 그녀가 일어난 것을 확인하자마자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남편을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던 안나는 자기 방으로 들어오는 그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그의 이마에는 주름이 잡혀 있었고 그의 눈동자는 그녀의 시선을 피하며 침울하게 앞쪽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리고 입은 경멸의 빛을 띠며 굳게 닫혀 있었다. 그의 걸음걸이와 몸짓과 목소리는 그의 아내가 지금까지 그에게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단호함과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그는 방으로 들어오더니 그녀에게 인사도 건네지 않은 채 곧장 그녀의 책상으로 걸어가 열쇠로 서랍을 열었다. 뭐가 필요한 거죠? 그녀가 소리쳤다. 당신 정부의 편지. 그가 말했다. 그런 건 여기 없어요. 그녀는 서랍을 닫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는 그녀의 몸짓에서 자신의 추측이 맞았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아내의 손을 거칠게 밀친 후 재빨리 서류철을 집었다. 그는 그녀가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서류들을 보관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가 서류철을 빼앗으려 하자 그가 그녀를 밀쳤다.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 당시 법률에 따르면 카레니는 아내를 비롯해 집안 사람들의 편지를 읽어볼 권리가 있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앉아요.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서류철을 겨드랑이 밑에 끼우고 한쪽 어깨가 들릴 만큼 그것을 팔꿈치로 꽉 눌렀다. 그녀는 너무 놀라고 겁에 질린 나머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난 당신에게 당신의 정부를 내 집에 들이지 말라고 말했어. 그를 만나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구실을 찾을 수 없어 말을 멈추고 말았다. 난 여자가 정부를 만나야 할 이유에 대해 자세히 캐물을 생각은 없어. 난 그러고 싶었어요. 난 단지. 그녀는 얼굴을 확 붉히며 말했다. 그의 거친 태도가 그녀를 자극하여 오히려 그녀를 대담하게 만들었다. 당신이 나를 얼마나 쉽게 모욕하는지 당신은 정말 느끼지 못하나요? 그녀가 말했다. 정직한 남자나 정직한 여자라면 모욕이 될 수도 있겠지. 하지만 도덕에게 도덕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사실의 확인일 뿐이요. 당신에게 그런 새로운 면이, 그런 잔인한 면이 있는 줄 미처 몰랐군요. 남편이 단지 예의를 지켜달라는 조건으로 아내에게 자유를 허락하고 가문의 명예로운 보호를 베풀었는데 당신은 그걸 잔인함이라고 부르는군. 그것이 잔인한 건가? 그건 잔인함보다 더 나빠요. 당신이 굳이 알고 싶다면 말하죠. 그건 비겁한 짓이에요. 안나는 정오를 폭발시키며 이렇게 소리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가려 했다. 안 돼! 그는 특유의 세된 목소리로 소리를 질렀다.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높은 음을 띄었다. 그는 커다란 손가락으로 팔찌의 자국이 빨갛게 남을 만큼 그녀의 손목을 세게 잡고는 그녀를 억지로 자리에 앉혔다. 비겁하다고? 당신이 굳이 그 말을 사용하고 싶다면 말해주지. 비겁하다는 것은 정부 때문에 남편과 아내를 버리고서 남편의 빵을 먹는 것, 그걸 두고 하는 말이요. 그녀는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어제 정부에게 한 말, 그야말로 그녀의 남편이고 지금의 남편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한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었을 뿐 아니라 그 말을 생각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말이 전적으로 옳다고 느꼈기에 고요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당신이 내 처지에 대해 아무리 악담을 한다 해도 나 자신이 내 처지를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하게 할 수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하죠? 왜 그런 말을 하냐고? 왜냐고? 그는 여전히 분노에 차서 말을 이었다. 당신이 예의를 지켜달라는 나의 요구를 따르지 않았으니 나도 이제 상황을 끝장내기 위해 나름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리기 위해서요. 이대로 두어도 머지않아 곧 끝날 거예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곧 다가올 죽음. 이제는 차라리 소망이 되어버린 그 죽음에 생각이 미치자 그녀의 눈에 또다시 눈물이 고였다. 당신과 당신의 정부가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끝날 거요. 당신들로서는 동물 같은 욕정을 만족시켜야만 할 테니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당신의 행동이 관대하지 않다고는 하지 않겠어요. 하지만 쓰러진 사람을 때리는 것은 과히 좋은 행동이 아니죠. 그래, 당신은 오직 당신 자신만 생각하고 당신의 남편이었던 사람의 고통에는 전혀 관심이 없군.
당신에게는 그 사람의 인생 전체가 무너져도 그가 아무리 괴로워도 상관없겠지?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너무나 급하게 말한 나머지 당황하여 그 단어를 제대로 발음할 수 없었다. 그는 결국 그 단어를 괴로워해도 라고 발음하고 말았다. 그녀는 우스웠다. 그러나 곧 이런 순간 자신이 무언가를 보며 우스워할 수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잠시나마 그를 동정하며 그의 입장이 되어보았다. 그러자 그가 가엽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대체 그녀가 무슨 말을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침묵을 지켰다. 그도 잠시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아까보다 덜 날카로운 싸늘한 목소리로 딱히 중요하지도 않은 말들을 입에서 나오는 대로 힘주어 짓거렸다. 내가 이렇게 온 건 당신에게 할 말이 있어서, 그가 말했다. 그녀는 그를 쳐다보았다.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다. 그녀는 그가 괴로워해도 라고 말하면서 당황하던 모습을 떠올렸다. 아니야, 저렇게 몽롱한 눈을 가진 사람이, 저렇게 자기만족적인 평온을 가진 사람이 과연 무언가를 느낄 수나 있겠어? 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어요. 그녀가 소곤거리듯 말했다. 내가 당신에게 온 것은 이 말을 하기 위해서요. 난 내일 모스크바로 떠나 다시는 이 집에 돌아오지 않을 거요. 당신은 내가 이혼 소송을 의뢰한 변호사를 통해 내 결정을 듣게 될 것이요. 내 아들은 누님에게 맡기겠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아들에 대해 말하려 한 용건을 가까스로 떠올리며 말했다. 당신은 날 아프게 하기 위해 셰로자를 원할 뿐이에요. 그녀는 그를 미심쩍은 눈초리로 쳐다보며 중얼거렸다. 그 아이를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셰로자를 두고 가요. 맞아. 난 아들에 대한 사랑마저 잃었어. 당신에 대한 혐오가 그 아이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야. 그래도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겠어. 난 가보겠어. 그는 말을 끝내고 자리를 뜨려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녀가 그를 붙잡았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셰로자를 두고 가요. 그녀는 한 번 더 속삭이듯 말했다. 난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때까지라도 셰로자를 이곳에 있게 해줘요. 난 곧 아기를 낳을 거예요. 셰로자를 두고 가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얼굴을 확 붉히더니 그녀의 손을 뿌리치고 말없이 방에서 나가버렸다. 5.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베테르부르크에서 유명한 변호사 영접실에 들어섰을 때 그곳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다. 그곳에는 부인 3명, 즉 노파와 젊은 부인과 상인의 아내가 있었다. 그리고 신사 3명이 더 있었다. 한 신사는 보석 반지를 낀 독일인 은행가였고 또 한 신사는 수염을 기른 상인이었다. 한편 문관 제복 차림에 십자가를 목에 두른 성난 얼굴의 3번째 사내는 꽤 오랫동안 기다린 모양이었다. 두 비서는 책상 앞에 앉아 펜을 끼적이며 무언가를 쓰고 있었다. 문방구는 대단히 좋은 것이었다. 문방구에 관심이 많은 알렉사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이것을 놓칠 리 없었다. 비서 가운데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눈을 가느다랗게 뜬 채 성난 표정으로 알렉사이 알렉산드로비치를 돌아보았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변호사를 만나러 왔습니다. 변호사님은 바쁘십니다. 비서는 기다리는 사람들을 펜으로 가르치며 딱딱한 말투로 대답하고는 계속 글을 썼다. 잠시 만날 수 없겠습니까? 알렉사이 알렉산드로비치가 말했다. 그분에겐 한가한 시간이 없어요. 늘 바쁘십니다. 그러니 기다리세요. 그럼 그에게 내 명함을 좀 전해주시겠습니까? 알렉사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자신의 신분을 밝힐 필요를 느끼며 위험 있게 말했다. 비서는 명함을 들고 그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태도를 보이며 문 안으로 들어갔다. 알렉사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원칙적으로 공개재판에 공감했지만 자신이 아는 상층부의 공식적 태도 때문에 러시아에서 그 제도를 적용하는 방식 중 몇 가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는 최고위층에서 인가와 무언가를 비판할 때는 자신이 비판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그렇게 했다. 그에게는 행정활동이 곧 생활이었다. 따라서 그가 무언가에 대하여 공감하지 않는 경우 그의 반감은 모든 일에 실수가 있기 마련이며 얼마든지 그것을 고쳐나갈 수 있다는 인식에 의해 완화되었다. 그는 새로운 재판 제도에서 변호사 제도를 설정할 조항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변호사에게 용무가 없었기에 이론상으로만 그 조항에 반대했을 뿐이다. 그런데 그의 반감은 지금 변호사 응접실에서 받은 불쾌한 인상 때문에 더욱 심해졌다. 곧 나오실 겁니다. 비서가 말했다. 그리고 정말 2분쯤 지나자
문과의 변호사와 상담을 끝낸 늙은 법률가의 길쭉한 풍채와 변호사 자신이 나타났다. 변호사는 왜소하고 딱 닮아간 대머리 사내로 검붉은 수염과 밝은 색의 기다란 눈썹과 툭 튀어나온 이마를 지녔다. 그는 넥타이부터 두 겹의 시계줄과 에나멜 구두에 이르기까지 새신랑처럼 차려입었다. 얼굴은 영악한 농부처럼 생겼고 옷차림에서는 사치스럽고 저속한 취향이 엿보였다. 들어오시죠. 변호사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리고 침울한 표정으로 카레닌에게 길을 비켜주고는 문을 닫았다. 무슨 일이라도? 그는 서류가 놓인 책상 옆에 안락 의사를 가르친 후 자신은 상석에 앉아 하얀 털이 잔뜩 난 뭉툭한 손가락들과 자그마한 손을 비비며 얼굴을 옆으로 기울였다. 하지만 그가 이 자세로 앉자마자 나방 한 마리가 책상 위를 날아다녔다. 변호사는 미처 예상치 못한 날렵한 동작으로 양손을 뻗은 나방을 잡고는 다시 본래의 자세로 돌아왔다. 용건을 말하기 전에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놀란 눈으로 변호사의 동작을 지켜본 후 이렇게 말했다. 미리 다짐을 받아 두어야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에게 말하는 용건을 비밀에 붙여 주십시오. 보일 듯 말 듯한 희미한 미소가 변호사의 축 늘어진 붉은 콧수염을 둘로 나누어 놓았다. 만일 내가 남이 털어놓는 비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었다면 애초에 변호사가 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굳이 확정을 원한다면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그의 얼굴을 헐기 쳐다보았다. 그는 웃음 띤 영리한 회색 눈동자를 바라보며 변호사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렸다. 내 이름을 아십니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말을 이었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유익한 그는 다시 나방을 잡았다. 활동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지요? 변호사는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말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숨을 들이쉬었다. 하지만 일단 마음을 정하자 그는 겁을 내지도 말을 더듬지도 않고 몇몇 단어를 강조해가면서 특유의 쉐된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갔다. 불행하게도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말을 꺼냈다. 난 배신당한 남편입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아내와 관계를 끊고 싶습니다. 말하자면 이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이혼을 하되 아들을 엄마에게서 떼어놓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회색 눈은 웃지 않으려고 애썼으나 억누를 수 없는 기쁨으로 꿈틀거렸다. 그 순간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그의 눈에서 유리한 주문을 받은 사람의 기쁨만이 아니라 승리감과 환희를 보았다. 그리고 아내의 눈에서 본 것과 흡사한 사악한 번득임을 보았다. 당신은 이혼을 하기 위해 저의 협조를 구하는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하지만 당신에게 미리 알려둘 게 있습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말했다. 내가 당신의 배려를 남용하는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난 다만 미리 당신과 의논을 하기 위해 온 것뿐입니다. 난 이혼을 원합니다. 그러나 내게 중요한 것은 이혼을 실현하는 형식입니다. 형식이 나의 요구와 맞지 않을 경우 난 어쩌면 법적인 모색을 포기할지도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합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그리고 이 문제 역시 언제나 당신의 뜻대로 할 겁니다. 변호사는 억누를 수 없는 기쁨을 드러낸 자신의 눈빛이 고객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도 있다고 느껴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발에 눈길을 던졌다. 그는 코앞으로 날아가는 나방을 보고 한 손을 쑥 내밀었으나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지위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것을 잡지는 않았다. 나도 이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법률적 상황은 대강 알고 있습니다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계속해서 말했다. 난 이런 종류의 문제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그 형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당신은 변호사는 여전히 눈을 내리깐 채 별로 싫은 기색 없이 고객의 말투를 받아들이며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당신의 바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해 주길 바라고 있군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수긍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이자 변호사는 붉은 반점으로 뒤덮인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얼굴을 이따금 힐끗거리며 말을 이었다. 우리나라의 법률에 따르면 이혼은 그는 러시아의 법률에 대한 비난을 가벼운 뉘앙스에 실어 말했다. 당신도 알다시피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기다리라고 해. 그는 문으로 몸을 쑥 들이민 비서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일어나 몇 마디 던지고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다음과 같은 경우란 배우자에게 육체적 결함이 있는 경우, 5년 동안 아무 연락이 없이 행방불명인 경우, 그는 털로 뒤덮인 뭉툭한 손가락을 꼽으면서 말했다. 그리고 간통, 갈로 속에 그는 이 단어를 만족스러운 듯 발음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간통을 했을 경우입니다. 그 경우를 세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또 설명이 있습니다. 경우와 세분을 동시에 분류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지만 그는 통통한 손가락을 계속해서 꼽아나갔다. 남편이나 아내의 육체적 결함, 남편이나 아내의 간통, 더 이상 꼽을 손가락이 없자 그는 다시 손가락을 전부 펴고 계속 말을 이어나갔다. 이것은 이론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영광스럽게도 당신이 이렇게 날 찾아준 것은 그러한 견해가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만, 따라서 관례 준거의 이용소송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성립한다는 점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육체적 결함은 없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행방불명도 아니죠.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긍정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음과 같은 경우로 한정되는군요. 배우자 가운데 한 명이 간통을 저질러 상호 합의에 따라 부정한 당사자를 폭로하는 경우, 그리고 그러한 합의 없이 당사자를 폭로하는 경우지요. 그런데 실제 소송에서는 후자의 경우를 좀처럼 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한 변호사는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를 헐기 쳐다보며 입을 다물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이런저런 무기들의 성능을 줄줄이 늘어놓은 후 구매자의 선택을 기다리는 총기류 상인 같았다. 하지만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말이 없었다. 그래서 변호사는 말을 이었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통상적이고 평범하고 분별 있는 방법은 상호 합의에 따른 간통의 증명입니다. 저도 덜떨어진 인간들과 이야기하는 거라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을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하지만 당신은 제 말을 이해해 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너무나 혼란스러워 상호 합의에 따른 간통의 증명이라는 것이 사리에 맞는 말인지 금방 이해되지 않아 의혹의 눈빛을 띄었다. 그러자 변호사가 곧 그를 도왔다. 사실이 제시되면 어느 누가 같이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양측이 이 점에 동의하면 세부적인 부분이나 형식적인 절차는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것이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제서야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완전히 이해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러한 방법의 허용을 방해하는 종교적 요구가 있었다. 지금의 경우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한 가지 경우만 남는군요.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가 확보한 편지로 폭로하는 거죠.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가 말했다. 변호사는 편지라는 말에 입술을 꽉 다물고 동정과 멸시가 뒤섞인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도 아시다시피 이런 종류의 문제는 종무성에서 맞습니다. 사제장들은 이런 문제라면 아주 세세한 것까지도 열광하죠. 그는 사제장들의 취향에 공감을 보이며 빙긋 웃었다. 편지는 분명 어느 정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거란 직접적인 방법, 즉 정인을 통해 확보되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나에게 당신의 신뢰를 누릴 영광을 베풀기로 하셨다면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에 대해서도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결과를 원하는 사람은 방법도 용납하는 법이죠. 만약 그렇다면 갑자기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가 입을 열었다. 그러나 그 순간 변호사는 벌떡 일어나 문으로 가서 그의 말을 가로막은 비서에게 말했다. 그 부인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헐값으로는 변호를 맡지 않는다고 말이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에게 돌아왔다. 제자리에 돌아온 변호사는 눈에 띄지 않게 나방을 또 한 마리 잡았다. 여름에 멋진 가구가 생기겠는걸? 그는 눈썹을 찌푸리며 생각했다. 그럼 말씀하시죠. 그가 말했다. 내 결정은 서면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렇게 말하고는 책상을 잡았다. 잠시 말없이 서 있는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난 당신의 말에서 이혼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당신도 내게 당신의 조건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내게 전적인 행동의 자유를 준다면 무엇든 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상대방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했다. 언제쯤 당신의 연락을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문쪽으로 움직이며 말했다. 그의 눈동자와 에나멜 구두가 반짝반짝 빛났다. 일주일 후에요. 그럼 당신이 이 소송을 맡을 것인지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나에게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변호사는 정중히 고개를 숙이고 고객을 문 밖으로 안내했다. 드디어 혼자만 남게 되자 그는 자신의 즐거운 감정에 몸을 맡겼다. 그는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의 원칙을 저버리고 수입료를 깎아달라는 여지주의 요구를 들어주었다. 그리고 내년 겨울에는 사고인의 집처럼 가구를 벨벳으로 씌워야겠다고 굳게 결심하며 나방 잡는 짓도 그만두었다.